전기 수소차 전환, 무공해차 전환은 불가역적인 상황이지만 그건 이제 추세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경로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게 날 거다. 그런데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얼마큼 부담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가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이노신 컨설팅의 김철아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색깔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 연구를 한 30년 정도 했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주로 업계 쪽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연구를 했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당시에 소위 근거리 전기차라는 그냥 굉장히 약소한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전기차가 도입될 때부터 전기차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로 연구는 산업부와 환경부, 주로 정부기관 사이드에서 전기차 보급 전략, 충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부 용역만 한 35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이륜차, 전기 승용차,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전기 특장차, 개조차, 충전 인프라, 충전 서비스, 그래서 분야별로는 안 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사업용 차량 전기 수소차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 용역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디로 저게 빠질지 몰라서 그야말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은 분야별로 다 많은데 어느 쪽으로 빠질지 몰라서 미리 이제 양해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잃기 전에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줄의 키워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전기 수소차 전환, 무공해차 전환은 불가역적인 상황이지만 그건 이제 추세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경로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게 날 거다. 그런데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얼마큼 부담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가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업계 쪽에서 수의 관점에서 이제 산업 관점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어시스트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자 합니다. 이건 전부 된다, 이건 전부 안 된다 이런 것 컨셉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좀 여태까지 이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말은 많지만 그걸 다 하기보다는 이제 주제를 압축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혹시 이제 시간이 남으면, 허용된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기수소차 전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직 상품으로서의 제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빌리티 제품이 아니고 전기수소차는 전적으로 정책의 산물이고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방향성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잘 아시겠지만 소위 2050 탄소 중립이었고요. 그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미치게 된 흐름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이제 지금 한 탄소 중립을 외쳤지만 실제로 전 세계 탄소의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이 전 세계
CO2 배출의 40%를 차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2060년 또는 2070년으로 목표 오차가 굉장히 좀 뒤에 물려있는 상태고요. 지난 2021년 기후변화 당사자국 총회 COP26에서 33개국 11개 자동차 업체가 2040년까지 신차 판매를 점체 이제 100%로 하자는 데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탑5에 해당되는 자동차 업체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 르노진산 이런 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고요. 꼭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도 사실은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하고 싶지 않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절대적인 명제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 논점이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CO2 발전의 CO2 발생의 글로벌 차원에서 한 4분의 1가량이 자동차, 이 도로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무공해차 전환은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 이 많은 데를 가만히 살펴보면 2030년에 해야 된다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선언도 있지만 50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법제화된 것들이 아니라 약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요 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은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지금 A안과 B안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A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체 차량의 97%를 전기 수소차로 2050년까지 바꾼다는 얘기고 B안은 85%였는데 지난번 발표 때는 사실 이 세부 내역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몇 대, 수소차 몇 대, 전체적인 퍼센티지만 나왔고 그리고 그 퍼센티지에 대한 모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자동차 보유대수를 몇 대로 보는데 그중에 85%고 80%냐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대략 2,700만 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6년이나 27년경부터 피크를 치고 떨어질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화해야 될 AI나 자율주행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공유 서비스 같은 것들이 차량의 절대 수를 줄일 거라는 예측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여튼 2,700만 대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A안과 B안에서 2,600만 대, 2,300만 대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직후에 나온 2030 NDC 조정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합쳐서 4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블랙박스입니다. 이것이 탄소 저감 목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한 30년까지 3,700만 톤 감축을 위해서 위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온 수치인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수치들이 정부에서 제시가 되면 정부의 각 부처는 결국 이 수치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을 하게 되다 보면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우리가 따르게 된 나라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또는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아직까지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소 상용차 3만 대를 갖다 2030년까지 보급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수소 상용차 3만 대를 갖다가 30년까지 보급하려면 약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10조 원은 차량 보조금이고 10조 원은 충전 인프라 정도. 나머지 이 전기차 보급도 대부분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 갖고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비용들은 뭘 의미하느냐? 비용이 발생하면은 세계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누가 부담하느냐? 첫 번째, 소비자는 친환경차 사용에 대한 불편함,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또는 더 높은 차량 비용을 감수하거나 또는 더 낮은 차량 성능, 항속거리가 짧다는 문제, 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정부는 보조금, 차량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이런 재정적인 투자를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 누가 사실은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되냐면 자동차 제작자들, 산업계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소한 예인데 작년에 경찰청이 수소버스 100대를 사겠다고 모 자동차 업체와 계약은 아니죠.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는 그것과 관련해 갖고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한테 생산 계획을 하달라고 부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품들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조달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계약이 2대에 그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98대에 대한 것들은 제작사와 부품업체들이 재고 비용을 그냥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대차가 2011년에 지금 기억도 아련하실 겁니다. 블루온이라는 전기차를 최초의 그 양산형 전기차라고 이제 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차가 뭐냐면 2008년 정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막 여론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니까 정부나 이제 사회 쪽에서 제작자들한테 압력이 막 들어간 거죠. 너희들은 왜 전기차 안 만들어? 그랬더니 그 현대차에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종, 인도에서 생산하던 i10이라는 모델을 갖다 몇 대 들여갖고 국내에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판을 했죠. 몇 번째 팔지도 못하고 단종을 했어요. 그거에 따른 비용.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노하우가 이렇게 많이 갖춰지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이 전반적인 전기 수소차 전환에 대한 어떤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투자 리스크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굉장히 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튼 이 수치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저 수치를 간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하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그 전기차 부분을 연구를 시작했을 때 국내는 볼 자료가 거의 없었고 전부 이제 해외 동향을 볼 수밖에 없었고 뭐 저희 회사 자체가 해외 정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쭉 훑어갖고 나온 전기차 관련 보고서, 해외 보고서들 쭉 보고 정리하면 굉장히 최신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2달 전에 만든 보고서가 낡아져 있어요. 한두 달 사이에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업체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지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 전기차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갖고선 최근과 관련 이 어떤 동향의 포인트는 뭘 시사하느냐. 아마 연말 되면 또 다른 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겁니다. 일단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 전기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25년 또는 그 2, 3년 사이 2026, 7년 정도 되면 소위 비용의 균형점이 온다. 내연기관과 총비용이 됐던 차량 가격이 됐던 비용의 균형점이 오고 그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오히려 더 싸진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도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서 중단을 해도 그 다음엔 전기차가 자율적으로 보급될 거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 제약 조건이 되지 않고 아무튼 최소한 같은 속도로는 이제 가져간다는 것이 두 번째 전제고, 세 번째 전제는 이건 숨어있는 전제입니다. 전기차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분 24%의 배출 저감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만 보급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이 친환경 전력이 되지 않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배출 저감량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전기차 보급의 전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소위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와 관련된 러시아의 가스 밸브 잠금 사태 등 에너지 수급 체계 변화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사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이 보급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미국 DOE 에너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애초에 전기차 보급의 주요 목표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안보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연료를 줄이겠다는 이제 컨셉으로 시작됐던 거고요. 그러던 것들이 그쪽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얘기가 좀 중간에 좀 달라졌다가 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너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이 더 증가하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이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부터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전력 수급에 전 세계적으로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은 전기를 쓰는 전기차 보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사실상 양산형 전기차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고 제일 빨리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도 제일 설치했던 나라인데,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나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전력 문제였거든요. 전력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이 전기차 보급의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이 전기차가 전력을 잡아먹는 어떤 원흉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과 같이 이 가스 공급이 이제 얼마 정도 이게 중단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전력 수급난이 생기면은 전기차 보급 속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경로를 갖다가 현재까지 예상되었던 경로를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건데, 또 하나의 이제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자원 무기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생산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발표자께서 배터리 부분은 해주시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도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가격은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그 원자재 가격이 합치면서 현재까지 이 전기차가 사실상 가격이 실질 가격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표면적인 가격이 하락 안 해도 항속고기가 늘어났다든지 편의시설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가격은 하락해 왔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가격이 상승으로 업턴을 했고요. 이것이 언제 다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 4년은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 3, 4년의 의미가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보급 목표를 세워놨는데 향후 3년, 4년 동안에 이 예측과 다른 경로가 예상되면 우리 목표치도 사실은 그만큼 뒤로 처지든가 아니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소재 가격 추이인데 아마 이것도 다음 발표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자면, 그래서 이 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해 갖고 최소한 2, 3년, 좀 길게 잡으면은 4년에서 5년까지도 여태까지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보급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가 이 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현재 2012년 상반기까지 약 3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으니까 1% 좀 넘은 상태죠. 그리고 충전기는 약 13만 기 정도 설치가 돼서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등록 대수는 2.3대다. 일부 신문기사에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한 대당 전기차 등록 대수 2.3대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개인용 충전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최신 자료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뒷장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최소한 여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공용 충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이 개인용 충전기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공용 충전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개인용 충전기를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인프라의 구축 이거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최적 충전 인프라 도대체 몇 대가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리고 저희도 엄청나게 이것에 답이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고요. 전제가 뭐냐면 충전 인프라는 수요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공급에 따라서 충전 패턴이 결정되고 영향을 받고, 충전 패턴에 따라서 다시 충전 인프라의 어떤 최적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사람만 사라고 했던 것이 유럽이나 미국 쪽의 정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냥 전기차는 자기네 집에서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 충전기는 진짜로 급해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냐면, 굉장히 초기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전기차는 싼 전기를 쓰는 연료비가 절감되는 차다라고 우리나라가 홍보를 하면서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갖고 20, 30분만 충전하면 일주일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샀고 충전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여튼 한마디로 최적의 충전 인프라 규모나 구성은 정답은 없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따라올 문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개인형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공용급속은 보조적인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장과 요 다음 장에 걸쳐서는 일단 전기차만 놓고, 물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는 뛸 수가 없는 얘기지만 전기차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일단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얻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요 그림은 요것도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 신문 기자들도 저 쓰기 나름으로 막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그 전주기 평가로 봤을 때 전기차가 뭐 오히려 뭐 그 내연기관차보다 배출량이 많다 적다 뭐 100%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 현대자동차가 나름대로 국제기구기관의 어떤 검증을 받아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략 우리나라의 발전 믹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한 반 정도의 이제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차량 한 대 보급에 따른 그 탄소 배출 저감량을 갖다가 기존 차량의 반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숫자 있었죠. 그 보급 목표 이거는 전량 축소되는 걸로 계산이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발전 부분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고려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국가 차원에서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어떤 수단에 비해서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냐, 또 하나는 좀 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순서는 어떻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게 최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래프가 재정적인 부담인데 현재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계속 낮추면서 보급 수량을 늘린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여서 보급한 30만 대 수치를 향후 1년 반 정도 내에 달성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2030년 보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거의 배증해서 가야지 2030년에 보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지만 결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 격차만큼 보조금이 이제 지급돼 왔는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싸져야지만 보조금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가 지금 오히려 값이 올라가 버리면 보조금 단가를 내리는 순간에 보급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 보급 수량을 달성하려면은 보조금을 높이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2배, 3배씩 늘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딜레마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 이런 어떤 재정적인 비용이 사실은 이 재정 투자라는 것도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1조 원, 뭐 오케이. 2조 원, 오케이. 앞으로는 연간 4조 원, 10조 원 이렇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차를 바꾸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배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수출 발전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은 국가 전체로 탄소 배출을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정차 보급의 과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인 지연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공공기관 주도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급속 충전기의 4분의 3이 환경부, 지자체 그리고 한전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 갖고 수십 개의 민간 충전기 업체가 이제 시장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전략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는 싼 전기를 쓴 경제적인 차입니다라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충전 요금을 갖다 여태까지 인위적으로 인하해왔다가 올해 이제 정상적인 그 전기요금으로 환원을 시켰는데, 그것 갖고도 전기차 요금이, 충전 요금이 올라갔고 전기차 이제 못 쓰겠다는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급속 충전기의 4분의 3, 그때 완속 충전기도 아마 반 이상 지금 반까지는 안 가겠구나. 상당한 수가 이제 공공기관에 갖고 있다 보니까 충전 요금을 갖다가 공공기관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인위적으로 낮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충전 사업 갖고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죠. 이러한 충전 인프라 구축 전략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자동차의 1.5%를 전환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비용 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10%, 20%가 될 때도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할까? 절대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전 인프라 쪽에서 또 쓰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실질적인 효율, 차량을 전기 수소차를 바꿨을 때 그 예상되는 그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전체 자동차의 한 18% 차지하는 화물차와 승합차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 차들은 대부분 생계와 직결된 차들이에요. 사실은 보조금을 준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쪽에다 대고 보조금을 줘갖고 이 차들을 먼저 바꾸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를 하는데, 가격 현재로서는 성능도 좀 떨어지고 일단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수소 트럭 한 대 지금 보조금이 4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대라면 40억 원, 400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죠. 또 하나 문제는 이 상용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초점에다 맞춰 놓고서는 중대형 상용차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급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보다는 좀 리스키한, 똑같은 편입니다. 한 회사한테 그렇게 모든 제품의 어떤 국가적인 차량 보급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사고고요. 실제로 전기 수용차 같은 경우에 국내 제작사의 비율이 75%에서 올해는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했고, 앞으로 전기 트럭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은 사실상 전기 트럭 분야는 국내에서 생산 기반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잠식당해야 될 이제 위기죠. 딜레마죠.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승합차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승합차를 보급하면은 수입차들이 점령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를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겁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기초 충전, 주거지 충전과 근무지 충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차량 한 대당 충전기 비율, BEV가 이제 순수 전기차 대비가 100%들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 2년 된 통계라서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저게 10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다 합쳐서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건데, 급속 충전기로 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급속 충전기는 전력 부하가 피크가 되는 대낮 시간에 주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이 전력 부하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 비용으로 또 하나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제 이제 연구자로서 제가 계속 사실은 이제 정부기관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급속 충전기 가격은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로 올려야 된다. 그건 진짜로 급한 삶에 써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완속 충전기를 써야 된다.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그걸 원해요. 집에서 충전하기 원합니다. 소위 집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간 때에 충전 조절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을 조절해서 야간 때 충전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직은 요원한 얘기 같이 들립니다만, 궁극적으로 전기차는 향후에 국가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V2G로 활용될 수밖에 없고, V2G나 또는 스마트 충전이라고 말하는 충전 제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속 충전기, 가정과 직장의 기초 충전에서 이루어지는 만속 충전기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상업적인 급속 충전기로는 V2G나 스마트 차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타이밍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그 이전에 V2G나 완속 충전 또는 무선 충전 같은 기술이 도입되는 걸 위해서는 이 기초 충전 인프라가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주택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말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엄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전력 인입 비용까지 다 계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빌딩, 그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제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아파트에 1기, 2기, 5기, 10기 들어가면 이건 비용이 높아져요. 한 번에 수십 기씩 집어넣으면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 설치 비용 단가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한 방에 수십 기씩의 충전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버리면은 주차비용 때문에 싸울 일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보급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적 기관이 갖고 있는 급속 충전 인프라는 민영화식판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초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기초 충전 인프라에서 아파트 충전기는 현재 아파트 충전기를 설치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게 그걸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갖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충전기 설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관리 의무 때문에. 충전기는 제 생각은
꼭 우리가 전기를 요구를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중공용 방식으로 돼야 됩니다. 건물 짓고 전기 설치해줘 그러면 전기가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초충전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자산으로 다뤄졌고 원할 때 달아주고 철거해 가세요 그러면 누군가 철거해 가는, 그리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전기차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대 말 후반기부터는 V2G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겁니다. 저런 걸 대비해서라도 기초충전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과 이 다음 그림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라서 일반 관심들은 없었겠지만 전기차 보급 전략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자동차 업계가 준비를 하고 소비자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보급 전략이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전기차가 어떤 제품으로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2030년대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보조나 지원 없이 전기차는 시장은 될 텐데, 다만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설치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중간 단계에서는 정부는 완전히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026년 정도까지는 구축 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주로 제도적인 겁니다. 충전기가 좀 설치되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제약과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공동주택 같은 데 또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설치해 주느냐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러한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2027년 정도 30년 사이에는 아마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 정도 되면은 일부 차급마다 이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부 차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선제적으로 충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30년대 이후부터는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발표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